양이 많아서 오늘 좀 자세히 볼 건데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될 것부터 생각해 보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가장 주된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고요. 뭐냐면 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요 담보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져야 될 책임을 우리가 뭐죠?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요.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뭐죠? 무과실 책임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둘로 나뉘어요.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의 하자일 수도 있어요. 일단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문제를 푸실 때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X에 선이면 뭐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텐데 몇 가지 악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행사기간,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권리 하자인 경우에는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일 것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인데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항상 안날로부터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 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는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가 또 연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요 가지 교재를 볼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530페이지입니다. 의 및 성질에서 의가 나와 있고요. 성질 해가지고 A 해가지고 법정 무과실책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지 마세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좀 설명드릴 건 뭐냐면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그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은 534페이지로 갈 겁니다. 534페이지를 보시면 B번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일관성이 없죠.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적 권리가 많은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유치권, 질권이 나오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 또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목적 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수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있어요. 못 들어가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어요. 못 들어가죠. 건물을 샀는데 누가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죠. 또 아니면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어요. 못 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옆에다 화살표 찍혀가지고 매수인 사용 가입표, 매수인이 수익 가입표죠. 다시 말해 이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뭐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게요. 요건에서 또 뭐가 나와요? 전세권이 나오죠. 그러면 요 전세권이 요건가요? 여기도 전세권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샀어요. 샀는데 요 건물에 병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표정이 그래요. 전세권자가 있다면 산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전세권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게 어려워요.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으로 가고요. 내용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적지 마세요.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 자, 근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을은 권리를 뭐 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죠. 그럼 이제는 뭐로 와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경우로 오게 되고 이때는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A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나 없나요? 없겠죠. 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랬지 저당권자가 경매했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해서 권리를 박탈당하면 이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뭘 물을 수 없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자고요. 여기다 하나 적을까요? 그래서 적을 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는 걸 추가로. 요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어디까지로 가냐면은 쭉 539페이지로 가요. 539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박스가 나옵니다. 자, 박스를 댈 수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자, 이 박스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박스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 적어 빼졌네요.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행사기간에 공란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꼭 기억하실 것은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죠. 뜬골뱅이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사기간은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이죠. 그죠? 안날로부터. 악이면 뭐만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뭐죠? 1년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면 선이면 대금 감액도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인데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용의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 선이면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은 박스에 나와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숙제될 사항이 뭐임을 알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뭐죠?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구구단 외우듯이 팍팍 튀어나와야 돼. 이거 대충 외우는 거 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팍팍 튀어나게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 참 재밌는 거는 외우라 그러시면은 안 외우시고,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외우시고, 약간 청개구리 같은 경향이긴 한데 꼭 반드시 이거는 뭐죠?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보시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돼요. 악이나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종류물의 하자라는 게 있어요. 종류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나 추가되는 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종류물이란 말이 뭐예요? 똑같은 물건이 많다는 거죠. 소나타 자동차 한 대 이런 것들. 그죠? 재밌는 거는 소나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자동차로 다 바꿔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수리해 주는 건 없습니다. 뭐는 없다고요? 수리.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나오는데 하자
보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 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법자가 봤을 때는 수리해 주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어떻게 바꿔주는 게 뭐죠? 완전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할 겁니다. 한 장을 537페이지입니다. 53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A 건물이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병은 우리가 경락인 또는 뭐라고 하죠?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병이 경납받고 아파트를 경납받았거든요. 들어왔더니 보일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갑한테 전화해서 아줌마 여기 아파트 경락받은 사람인데요. 보일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라고 깝죽대다가 갑한테 뒤지게 맞을 위험이 있다. 갑은 스스로 아파트를 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뭐죠? 날린 사람인 거죠. 그 사람한테 뭐 보일러가 시끄럽다는 둥, 뭐 방이 들따시다는 둥, 이딴 소리 했다가는 뭐죠? 뒤지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요. 뭐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갑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아파트가 뭐 된 사람이에요? 경매된 사람인데 완전 개그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돈은 누가 가져갔죠?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민법의 태도입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그죠? 이 정도만 하면 뭐죠?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은 끝나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538페이지 5번 매도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다. 다만 이 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거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고요. 7번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물론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이하고로 일단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예외까지 나와 있지만 예외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므로 특이하고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의 의무가 나오죠. 대금 지급 시기는 쌍방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번 대금 지급 장소가 나와 있는데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다번 대금의 이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므로 그 대신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됩니다. 라번 대금 지급 거절권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매매 대금을 주러 갔더니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러한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매매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목적물을 매수인은 수령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측이 대표 예제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요거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목적물에 뭐예요?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니까.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과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므로 X죠. 인도 전에는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죠.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따라서 뭐죠? X다. 답은 3번.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이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볼까요?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이라도.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해지하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답이면 알 수 있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는 누구도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환매가 나오는데요. 환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는데 최근에 최근에 나온 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뭐 교재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정리해드린 부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건물이 한 시가가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당권은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나중에 경매한다 그래서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부족한 거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이 1억 2천 정도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진짜 많이 빌려봐야 뭐죠? 7, 8천 빌리면 끝인 거거든요. 이때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갑이 담보 목적으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양도담보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이빠이 빌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말은 1억 2천을 모두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담보에 대한 개념을 막 거부하는 분이 있어. 뭐냐면은 뭘 믿고 나중에 이전 등기해 줬다가 갑이 돈을 갚아도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이런 짤데기 없는 걱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 등기할 때 양도담보라고 써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만 받아두면요 일반 저당권처럼 쉽게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책 보면 양도담보는 뭐 불안정하다 아니에요. 의외로 안전하고요. 또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것이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아무튼 양도담보가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는다고요? 양도담보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담보가 돼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매도담보 뭐라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예요. 등기 원인을 뭐라 적는다고요? 매매 이렇게 적는다고요. 등기 원인을.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매도담보는 등기부상으로는 완전히 을에게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돼버리죠. 동의하시나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죠?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이 돈을 갚아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고요. 또 을이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매도담보는 환매 특약을 하고요. 뭘 하냐면 재매매 예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매도담보다. 따라서 매도담보는 등기부상 완전히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변제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환매고 그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이에요. 따라서 실제로는 환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매도담보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약 기능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주로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환매는 언제 한다고요? 매도 담보를 설정해 하는 것이 뭐죠? 환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환매에 관한 등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요. 재매매 예약은 예약이니까 아까 했죠. 가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실무적으로는 재매매 예약의 매도담보가 99.999%고요. 환매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할 때 근저당권만 쓰이고 뭐가 안 쓰여요? 일반 저당권이 안 쓰이는 것처럼 여기도 환매는 거의 안 쓰이고 뭐만 쓰여요? 재매매 예약만 쓰이는데 환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편한 점인데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배우시냐면 매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따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뭐예요?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환매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환매 치명적 문제점이 있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특징은 이러한 기간을 연장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대해서 무제한이고 연장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환매는요, 채무자에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요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만 한데 뭐가 못해요? 연장이 금지되어 있죠. 그 말은 5년 내에 반드시 갑이 돈을 갚아야 되고요. 못 갚는다면 연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부동산 을에게 뭐죠? 꼼짝없이 뭐죠? 뺏긴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연장을 못한다는 말은 채무자가 돈을 마련 못해서 우리 연장하자 해도 채권자가 뭐죠? 동의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 반드시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요 부동산 을에게 뭐죠? 꼼짝없이 뺏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안 쓰이고 뭐만 씁니까? 재매매 예약만 씁니다. 왜냐하면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대해서 뭐죠? 무제하니까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545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볼게요.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X. 계약은 뭐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O죠. 답은 2번. 3번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 이외에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X. 설정할 수는 있겠죠. 4번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X입니다. 이것도 물론 뭐죠? 물권은 아닙니다. 교재 보시면 약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5번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할 수 없다. X. 상계할 수 있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이게 재작년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등기 못했다면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겠죠. 답은 1번이죠. 2번 계약 동시에 해야 되고요.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 몇 년을요? 5년을 넘지 못하니까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뭐죠? 단축되고요. 3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물. 그러면 나대지라는 말은 환매 등기가 될 당시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고, 뭐가 발생할 수는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띄어쓰자고 되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552페이지로 갑니다. 55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환이 나와요. 일단 의의와 성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낙선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교환계약은 뭐가 아니에요? 요물계약이 아니고 뭐죠? 낙선계약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왠지 요물계약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에 효력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없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에 한번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교환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매매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교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 심심치 않게 내요. 왜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환하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교환이 나오면 그냥 매매로 뭐죠? 바꿔서 접근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표적 풀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 Y 토지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건데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 민법에서 모든 계약은 마찬가지죠. 2번 을은 갑의 보충금의 미직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보충금 미직이 있으면 당연히 뭐죠? 채무불이익인 거고요.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고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면 저당권 행사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당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교환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시면 교환이니까 왠지 까다로운 것 같고 그냥 매매로 바꾸면 당연한 거죠.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뭐 간단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5축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오죠. 618조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이죠. 자,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만 적용된다고요?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실히 하고요? 원칙부터 확실히 하고 예외로 가는 것이 뭐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뭐죠? 모든 물건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원칙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고
주택이란 말이 나와야지만 뭐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는 요 민법상 임대차가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다 풀어 제껴가지고 다 틀리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자,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입니다.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뭐죠? 사용대차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예입니다. 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빌딩이 있길래 아버지 저 여기다 좀 사무실 열게요. 그래라 해가지고 공짜를 빌려서 중개사 사무실 열었다면 사용대차인 거죠. 왜요? 공짜면 뭐예요? 사용대차니까. 근데 개업식 날 고사지내로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돼지 머리에다가 뭐죠? 10,000꼴 찍으신 다음에 야 이 자식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낼 건 내야지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다. 공짜면 뭐죠?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죠? 임대차입니다. 의 나와 있고요. 성질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의해 가지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다. 그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다만 강화의 내용에서 1번 대항력이 강한데 임차권이 등기라면 무엇을 인정해 주냐면은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다만 등기라면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주택에서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예요. 토지가 경매에 나왔길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이걸 임차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가지고 또 표정이 멍해지시면 안 되겠죠?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 막 귀에 딱지 듣죠? 그죠? 근데 왜 틀리세요?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군 거죠? 갑. 2순위가 누구예요? 2순위. 2순위. 병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만 인정할 뿐 뭐는 인정하냐면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도 말해야 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잊지 마시기 바라고 좀 적응하셔야 돼요.
2번 맨 밑에 방해 배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 없습니다. 그죠? 왜? 물권 청구권은 물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학설은 임차권이 등기라면 뭘 인정하냐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우측이 3번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원칙입니다. 4번 임차권의 존속보장인데 민법상 임차권은 최단 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임대차의 성립 낙성계약이므로 1.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요. 2번 목적물 물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뭐만요?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O. 동의하시나요? 그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고요.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도 뭐죠? 유효합니다. 답은 뭐지? 2번이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차보증금도 누가 줘야 돼요? 양수인이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X고요.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에도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물건으로의 성질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등기하면.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습니다.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